네, 자산도 내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은 교통사고 이후에 자주 발생하는 다발성 골절, 또 척추 관절 손상, 신경 손상에 대한 손해사정 보상 기준을 한번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 눈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오늘은 원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안구 건조증이나 눈물길 막힘, 눈물관 삽입술, 또 많은 분들이 여기에 연계되어서 눈 질환의 보험 보장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지까지 우리의 눈 건강과 우리 자산을 지키는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차례차례 만나서 좋은 정보들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가장 먼저 함께 해주실 우리 지갑닥터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직업닥터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운 손해사정의 박성원 팀장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청운 손해사정에서 재직 중인 손해사정사 박성원 팀장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보상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확한 보상 기준을 숙지하지 못해서 받으실 수 있는 보상도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사고 보상에 대한 정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박성원 팀장님과 함께 오늘 어떤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볼지 설명해 주셨지만 오늘의 주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박성원 팀장과 함께 교통사고 손해사정 핵심 포인트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요 골절 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여러 부위에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발성 골절 사고랑 일반 골절 사고, 이 보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를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발성 골절과 일반 골절에는 보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다발성 골절은 사고로 여러 부위가 동시에 골절된 경우를 말하고요.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수술이나 재활이 더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치료 비용과 사고로 일하지 못한 휴업 손해, 그리고 향후 치료비, 후유장애 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일반적인 단일 골절보다는 보상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골절 개수만으로 보상금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골절 부위와 손상의 정도, 후유증이 얼마나 남았는지 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도 후유증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통사고 후에 척추 손상이 왜 더 특별하게 중요하게 평가가 되는지 그 이유도 좀 궁금한데요. 네, 척추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중심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손상이 생기면 일상생활은 물론 업무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교통사고 후 척추 골절이 발생하거나 척추 신경 손상 등이 확인되면 치료 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후유 장애가 남아 보상에도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목이나 허리 통증이 오래 지속된다면 단순한 근육통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척추 손상이나 신경 손상으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고 후 목이나 허리 통증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고 후유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목이나 허리 통증도 역시 후유 장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시청자분들도 한번 생각을 하고 신경을 써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사고가 난 후에 디스크 진단을 받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디스크 진단 받는다. 그러면 전부 다 이게 사고랑 관련성을 인정받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가요? 교통사고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해서 네. 모두 교통사고와 인과관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사고 충격의 정도는 물론이고 사고 전 디스크에 대한 기항력이 있었는지 퇴행성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네. 따라서 같은 디스크 진단이라 하더라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얼마나 인정되는지에 따라 보상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와의 관련성을 인정받으려면 MRI 검사 결과와 진료 기록 같은 객관적인 자료 수집이 매우 중요하고 사고 직후부터 증상이 지속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이후 증상이 있다면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면서 객관적인 관련 기록을 잘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와의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손해보상을 또 받기 위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련 기록을 어쨌든 잘 수집해 놓는 것이 나중에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잘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골절도 골절인데 신경 손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골절보다 보상 평가가 더 어려운 편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네, 골절은 엑스레이 검사나 CT 검사로 비교적 확인이 쉽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신경 손상은 통증이나 저림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검사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 평가를 또 하기가 또 어려운 경우가 많고 하지만 우리가 근력 저하나 신경 손상, 감각 이상은 MRI 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이상 소견만 확인이 되면 사고와의 연관성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골절과 함께 신경 손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후유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아져 일반적인 골절보다 더 큰 보상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있다면 항상 충분한 검사와 진료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손상도 그냥 좀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거 강조를 해주셨고, 그러면은 뭐 골절, 신경 손상도 있지만 사실 관절 이렇게 운동 능력 제한이 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잖아요. 어깨라든지 뭐 무릎이라든지 발목 이런 관절 손상도 후유 장애로 인정이 될 수가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한가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어깨나 뭐 무릎, 발목 같은 사지관절은 치료가 끝난 후에도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들거나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후유 장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다만 단순히 통증만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관절 운동의 제한이나 기능 저하가 이것 또한 객관적인 검사 결과와 진료 기록으로 확인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또 같은 관절 손상이라 하더라도 회복 정도에 따라 인정 여부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네네. 따라서 치료가 끝났다고 바로 합의하기보다는 관절 기능이 충분히 회복됐는지를 확인하고 후유 장애가 남을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조금만 더 치료하시면 회복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후유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한 뒤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내 몸도 아프고 겨를 정신도 없고 겨를도 없을 텐데 많은 분들이 이 피해자분들이 보상 과정에서 가장 많이 놓치시는 거, 이걸 그냥 간과하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 저희가 꼭 챙겨야 되는 부분은 뭘지 좀 강조 좀 알려주시죠. 네, 사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조기 합의입니다. 네네. 너무 서둘러 합의를 하게 되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추가 보상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네. 사고가 나면 빨리 마무리를 하고 싶어 치료가 끝나기 전에 조기 합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이렇게 합의를 해버리면 사고 이후 후유증이 남거나 추가 치료가 필요해져도 다시 보상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후유장애 여부나 향후 치료비, 휴업 손해 같은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합의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합의 전에는 치료 경과를 충분히 확인하고 후유증이 남는지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검토한 뒤 결정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사고가 난 직후에는 크게 뭐 아프거나 이상이 없는데 나중에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에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사고 직후에는 신체의 긴장이나 충격 때문에 통증을 느끼시지 못하다가 며칠 또는 사고 수주 후에 그 증상이 나타나거나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사례 중에는 신호 대기 중 후방 추돌 사고로 차량이 전손되는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고객께서 처음에는 허리 통증만 호소하시다가 엑스레이 검사상 이상이 없다라는 소견만 듣고 섣불리 이제 치료비만 받고 합의를 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허리 통증과 다리로 이어지는 방사통이 심해졌습니다. MRI 검사 결과상 척추에 압박골절이 발생하였고 척추 신경 손상이 확인되며 마비 증세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 이 고객분은 단순 치료비뿐 아니라 후유장애,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간병비 등과 같은 추가 보상을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내 신체가 괜찮다고 생각되더라도 통증이 생기거나 심해진다면 미루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검사를 받고 증상과 치료의 과정을 기록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팀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은 이렇게 골절이 동반된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이 이런 걸 꼭 기억하시고 대비를 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교통사고 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선 조기 합의가 아니라 사고로 인해 내 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골절이 동반된 교통사고는 병원 치료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골절의 정도와 신경 손상 여부, 후유장애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될 보상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고일수록 보상 기준을 명확히 숙지해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손해사정사로서 복잡한 교통사고 보상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고 피해자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보상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박성원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팀장님 다음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건강365 닥터 인사이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번에 두 번째 전문가를 만나볼 텐데요. 저희의 눈 건강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주실 건강 닥터를 모셨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 함께해 주실 건강 닥터 직접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성모안과의
김태원 대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면성모학과 김태원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김태원 원장님과 우리 눈 건강 어떤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고 이야기 나눠볼지 오늘의 주제를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김태훈 원장님과 나눌 이야기는 눈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 드라마 보고 슬픈 거 보고 눈물 흘릴 때도 있지만 갑자기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고 뭐 바람을 쐬면 눈물이 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이 또 이게 왜 이러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과 그 원인과 또 치료법, 대책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네. 자, 원장님 일단은 이 눈물이 왜 흐르는지 이 경로, 우리의 눈물이 나오는 시스템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에. 네네. 요거부터 좀 원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눈은 우리 몸에서 매우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먼지나 작은 이물질이 들어가나 속눈썹이 찌르기만 해도 눈물이 많이 나고 네. 상처가 이제 각막이 생기거나 결막염 같은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이 눈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은 눈물을 분비하게 됩니다. 네네. 이러한 눈물을 반사 눈물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경우에는 눈을 깜빡일 때마다 각막이 계속 자극을 받게 됩니다. 우리 눈은 이 자극을 씻어내고 각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물을 계속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은 눈물이 너무 많이 납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실제로는 눈물이 많이 만들어지는 병이라기보다는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한 정상적인 방어 기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 각막에 상처가 생긴 경우에도 눈물이 계속 흐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각막은 우리 몸에서 그 감각 신경이 가장 풍부한 조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작은 상처만 생겨도 이물감이나 통증, 눈부심과 함께 눈물이 계속 흐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눈물 자체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자극하는 원인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 눈에 뭔가 자극이나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 눈물을 만들어내서 눈물로 그 이물질이나 자극을 제거하는 건데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요즘 뭐 안구 건조증 있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아니 그럼 나는 안구 건조증이어서 눈이 항상 뻑뻑한데 그런데도 눈물이 갑자기 막 흐르는 경우가 있다. 그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눈은 건조한데 왜 자꾸만 눈물이 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안구 건조증은 눈물이 전혀 없는 질환은 아니고요. 그렇죠. 이 눈물이 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쉽게 증발을 많이 해서 생기는 그런 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눈 표면이 건조해지면 우리 눈은 눈물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인식하게 되고요. 그렇죠. 이로 인해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반사 눈물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사적으로 많은 양의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뻑뻑한데도 눈물이 흐르고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나고 찬 공기만 닿아도 눈물이 맺히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반사 눈물은 순간적으로 많이 분비가 되지만 눈을 오래 촉촉하게 유지해주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눈물이 흐르면서도 여전히 건조하고 따갑고 이물감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안구 건조증이라고 해서 모든 환자들이 같은 치료를 받는 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안구 건조증을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치료하게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의 원인에 따라서 네. 이제 치료 방법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먼저 왜 눈이 건조해졌는지, 눈물이 어느 정도 부족한지, 아니면은 눈물이 너무 쉽게 증발하는지를 이제 검사를 해서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네. 최근에는 눈물의 양뿐만 아니라 눈물막의 상태와 마이봄샘 기능까지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 눈꺼풀 안쪽에는 마이봄샘이라는 작은 기름샘이 있습니다. 이 기름층은 이제 그 가장 바깥쪽, 눈물이 바깥쪽에 만들어져서 눈물이 바로 증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쉽게 말하면 눈물 위에 얇은 보호막을 만들어서 눈물이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눈물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기름막을 형성하게 되는데 마이봄샘이 막히거나 기름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눈물이 금방 증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충분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눈 표면이 계속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이 건강한 눈물은 기름층, 물층, 점액층이 균형을 이루어 있어야 되는데요. 이 가운데 기름층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눈물이 쉽게 증발하면서 안구건조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눈물의 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물막 자체가 건강한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이 눈물이 왜 안구건조증이 생기고 눈물막이 건강한지, 이 눈물의 질이 또 좋은지 이런 네. 것들을 보면서 파악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돼요?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요즘 치료 중에 하나가 있는데 IPL 안구건조 레이저 치료가 있습니다. 네. IPL 같은 경우는 눈꺼풀 가장자리의 만성 염증을 줄이고요. 음. 굳어있는 마이봄샘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께서는 레이저라고 하면 조금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아플 것 분들도 같고. 많거든요. 예. 하지만 IPL은 안구 자체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눈꺼풀 주변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이 마이봄샘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눈꺼풀 위생 관리나 함께 시행을 하게 되면 증상 호전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또 하나 중요한 치료가 마이봄샘 압출 치료인데요. 이 마이봄샘 안에는 치약처럼 굳어있는 기름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굳어있는 기름을 부드럽게 제거해주면 기름이 다시 원활하게 분비되면서 눈물막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PL 치료와 함께 압출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안구건조증이 모두 마이봄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요? 네,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서는 눈물이 너무 빨리 빠져나가는 것이 문제인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눈물의 배출 속도를 조절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눈물의 과도한 배출을 줄여주는 치료, 누전 플러그는 눈물이 빠져나가는 작은 구멍인 눈물점에 아주 작은 플러그를 삽입해서 눈물이 눈 표면에 조금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물론 모든 안구건조증 환자에게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눈물의 양과 눈물막 상태, 환자분의 증상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에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료법들을 몇 가지를 들어봤는데, 네. 근데 이제 저도 듣다가 약간 의아하거나, 아니면 시청자분들도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눈물이 흐르는 증상이 있는데, 오히려 눈물 구멍을 막는다. 네. 그런 치료를 한다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그냥 잘 모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네. 눈물은 나는데 왜 눈물 구멍을 막나요? 라고 네.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네네. 하지만 안구건조증에서는 눈물이 부족하거나 쉽게 증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눈물이 빨리 빠져나가는 것을 조금 줄여주게 되면 오히려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눈물이 많이 나는지 적게 나는지가 아니고요. 왜 눈물이 흐르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눈물이 계속 흐르는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결국에는 눈물이 빠져나가는 그 통로라고 해야 되나? 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눈물길. 그 눈물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사실 눈물이 많이 흐른다고 해서 무조건 눈물이 많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눈물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데 네. 배출이 잘 되지 않아서 눈에서 눈물이 이제 역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눈은 눈물을 만드는 기관과 배출하는 기관이 함께 있어야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네네. 이 눈물은 눈에서 만들어진 뒤 눈꺼풀 안쪽에 있는 작은 구멍이 있는데 눈물점을 지나서 눈물길을 따라서 코 쪽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울면은 콧물이 나는 것도 바로 이 통로 때문인데요. 네.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눈물이 계속 만들어지고 계속 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통로가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눈물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눈에 고이게 됩니다. 배출하지 못한 눈물은 결국 눈 밖으로 넘쳐 흐르게 되고요. 환자분들은 눈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배출이 잘 되지 않아서 이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아, 오히려 배출이 잘 안 돼서 눈물이 나는 케이스도 그렇죠. 있는 거네요. 네네네네. 아, 그러면 요 눈물길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네. 어떤 우리가 증상 어떤 걸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대표적으로 한쪽 눈만 계속 눈물이 흐르거나 닦아도 금방 다시 눈물이 고이는 경우 이럴 때는 보통 이제 눈물길 문제를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특히 바람이 불지 않아도 실내에서 계속 눈물이 흐른다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는 눈물이 많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정상으로 만들어지는데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눈물이 넘쳐 흐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염증이 반복되거나 눈악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증상이 계속된다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해주세요 병원에서? 이 가장 기본적인 검사가 네. 이제 관류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뭐 일명 실인징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데 눈물길로 생리식염수를 흘려 보내서 이 식염수가 코 쪽으로 제대로 잘 내려가는지 아니면 눈으로 역류하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검사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외래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예전에 우리가 막 안약 넣으면은 그 쓴맛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아, 그것처럼.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 약간 역류된다고 생각하는 의심을 경우.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의심을 해본다. 아, 그러면은 검사를 받고 나면은 요 물이 네. 지나갔으니까 네. 나는 뚫려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진료실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관류 검사는 치료가 아니라 검사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수관이 좁아졌을 때 물을 한번 강하게 흘려보낸다고 해서 배수관 자체가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환자분께는 오래된 배수관의 비율을 저희가 많이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네. 이 잠깐 물이 지나갈 수는 있지만 막혀 있는 통로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류 검사를 바탕으로 다음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관류 검사를 해서 네, 지금 눈물길이 잘 연결이 되는지를 확인해 네. 보는 건데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만약에 눈물길 상태에 따라서 막혀 있으면 네네. 보통 이제 그 비루관 탐침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네네.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막힌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 물리적으로 뚫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비루관 부집법은 가느다란 탐침을 이용해서 눈물길 통로가 실제로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인데요. 이 검사를 통해서 실리콘 눈물갈 삽입술이 가능한지 아니면은 다른 치료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요 눈물길이 좁아져 있는 경우에는 네. 눈물관 삽입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리콘 이제 그 가느다란 실리콘을 이제 삽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눈물길이 좁아져 있으면서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는 이 실리콘 눈물관 삽입술을 고려하게 되는데 네네. 이 실리콘 눈물관 삽입술은 좁아진 눈물길 안으로 가느다란 실리콘 튜브가 삽입되어서 통로가 다시 막히지 않도록 유지해주는 치료입니다. 눈물길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있던 통로가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아주 미세한 튜브를 집어넣는 그렇죠, 수술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근데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약간 두려워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눈에다가 그 튜브를 넣는다. 이게 막 네. 아픈 거 아니냐. 네. 이게 큰 수술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대부분 국소 마취로 진행을 하고요. 보통 시술 시간이 보통 한 5분 정도로 비교적 짧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상생활도 바로 복귀가 가능하고요. 이 삽입된 튜브는 이제 눈물점에서 시작해서 이제 눈물길 안쪽으로 쭉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제 코 쪽하고 연결되는 부분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튜브가 이제 좁아진 통로가 다시 붓거나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저희가 앞서서 그림도 이렇게 이미지도 봤지만 네. 그럼 그 튜브를 우리가 삽입을 하게 되면 이거는 언제까지 그냥 사용하는 그냥 영구적으로 계속 놔두는 건지 네. 계속 그냥 넣고 생활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보통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거치를 한 뒤에 제거를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이 기간 동안 보통 눈물길 안쪽 통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저희가 이제 확인도 하고요.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걸 확인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보통 생각하시는 것보다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일상생활 하는 데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거하는 것도 뭐 우리가 삽입할 때도 5분 정도면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제거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나요? 네, 제거하는 거는 그거보다 더 빨리 제거가 되고요. 어. 보통 외래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하고 나서도 바로 귀가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원장님 뭐 눈물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막혀 있으면 눈물관 삽입술을 네.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네. 그러면은 이 눈물관 삽입술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다른? 네. 이 눈물관이 좁아진 정도라면 눈물관 삽입술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제 눈물근이 너무 오래 막혀 있거나 네네. 그 다음에 완전히 폐쇄된 경우에는 다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눈악염 같은 염증으로 눈물길 안쪽 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는 경우에는 실리콘 튜브가 지나갈 공간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이런 방법? 경우에는 이제 눈왕 비강 문합술이라고 네네. 뭐 영어로는 DCR이라고 그러는데 일종의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정상적인 통로가 막혔기 때문에 우회로를 만들어서 이제 코 쪽으로 눈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가요? 이거는 네, 이거는 조금 더 큰 수술 같이 느껴지는데. 그렇죠. 네. 뭐 정도에 따라서 이제 전진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부분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보통 심하게 넘어가게 되면 전진 마취를 하는 경우도 많고 이제 치료 과정도 이제 계속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그 전에 와서 이제 병원에서 확인을 하고 가능하면 이제 그 본인의 이제 눈물기를 살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이 정도로 진행되기 전에 이제 환자분들이 오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 전에 보통 이제 눈물이 흘러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네. 이제 조금 더 방치해 두셨다거나 심각한 상황일 그렇죠. 때 수행하는 게 네네네. 눈왕, 비강, 문합술인 거고 네네네네. 요거는 조금 더 전신 마취를 한다거나 하는 조금 더 큰 네. 수술일 수 있죠. 그 전에 일반적으로는 거의 다 인지를 하시고 그렇죠, 치료를 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다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런 경우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눈물길 검사를 해봤는데 네. 큰 문제 없고 정상이고 네. 눈물길도 막혀 있지 않았는데 네. 근데도 눈물이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그건 또 무슨 케이스일까요? 아, 맞습니다. 그 실제로는 눈물길 이외에도 네. 눈물이 흐르는 원인이 다양한데요. 음. 대표적으로 결막이완증, 그 다음에 눈꺼풀 위치가 이상하거나 안구 표면 자극 등이 있는 경우에도 눈물이 많이 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결막이완증은 나이가 들면서 눈 흰자를 덮고 있는 결막 있죠. 네. 예, 결막이 늘어지는 질환인데요. 이 늘어진 결막이 눈물을 정상적으로 흐르지 못하게 자꾸만 이제 눈물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눈물길은 정상인데 눈물이 내려가는 부위를 이제 결막이 막음으로써 눈물이 자꾸만 이제 그 흘러내리는 그런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래에서도 종종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형광 염색 검사를 해보면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늘어진 결막과 눈물이 고여 있는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눈물길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는데도 이 결막이완증 때문에 눈물이 흐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눈물길 검사만으로는 모든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흔한 원인이 안검내반인데요. 네네. 속눈썹이 계속 각막을 자극하게 되면 우리 눈은 각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사 눈물이 자꾸만 나오게 되는데요. 이처럼 눈물길은 정상이어도 눈 자체가 계속 자극을 받게 되면 눈물이 이제 흐르는 거죠. 그러면서 눈물이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만약에 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도 내가 뭐 예전보다 눈물이 자주 흐른다, 아니면 갑자기 눈물이 흐르는 경우 그런 케이스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한번 어떤 내가 케이스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잘 시청자분들이 이 원장님만 해주신 말씀 잘 듣고 한번 판단해 보시고 안과에 가서 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네네. 자, 그러면 결국에 이 눈물이 흐르는 이유가 딱 하나의 이유만이 아니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눈물이 흐른다고 해서 무조건 눈물길이 막혀 있는 것도 네네. 아니고
무조건 이제 안구 건조증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눈 자극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결막이 늘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속눈썹이 계속 안쪽으로 말려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증상만 보고 치료하기보다는 왜 눈물이 흐르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확인을 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치료를 해야지만 눈물이 이제 적게 나게 되겠죠. 네, 눈물이 계속 흐른다고 해서 이제 모두 같은 질병은 아니고요. 네. 같은 증상이라도 원인이 다르면 치료 방법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인공 눈물만 넣지 마시고요. 정확한 검사를 해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들 중에 내가 요즘 눈물이 좀 많이 나는 것 같다. 이게 내가 그냥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눈에 힘이 약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환절기라서 이게 뭐 알레르기 때문인가라고 생각하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케이스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검사가 필요하시면 빨리 가서 이제 안과에서 또 치료를 받는 게 또 좋은 눈 건강에 좋은 선택이실 테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서면성모안과의 김태원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눈 건강에 대해서 아주 쏠쏠한 정보를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 전문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 해주실 보험 닥터를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세 번째 함께 해주실 보험 닥터 직접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영진에셋 위너스 사업단의 양수근 지점장입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장자산 지킴이 영진에셋 위너스 사업단 양수근 지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양수근 지점장님과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우리 앞에 김태원 원장님과 우리 눈 건강,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치료를 받고 났을 때 우리 안구 건조증, 눈 질환 관련된 보험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점장님, 요 앞에서 저희가 내용을 자세하게 들어봤는데 네. 이런 안구 건조증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보험에서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개인 보험의 경우는 실손 의료비와 네. 그리고 시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는 여러 가지 수술비 특약에서 각각 보상이 가능합니다. 실손 의료비는 각 세대별 보상 한도에 한해서 실제 지출한 의료비만큼 이제 보상이 될 테고요. 수술비는 환자분들 개개인이 가입하신 보험 특약 가입 금액 기준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앞에 보시는 내용과 같이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한 보상하는 실손 의료비에서 본인 부담금들을 제외하고 비례 보상이 가능할 테고요. 가입한 약관의 지급 기준을 충족할 때 우리 각 수술비 특약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 실손 의료비와 각 수술비의 특약 보험금은 중복 보상 가능한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구건조증 치료비도 실손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우선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면 보상이 가능한데요. 실제 우리가 가입한 실손의료비의 공통약관 내용 중에는 예방 목적의 검사는 보상하지 않는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진료의 목적과 무관한 검사 비용과 기타 비용이 보상되지 않는 항목이고 실제 질환의 치료에 관련한 검사 비용은 보상이 되는 항목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요.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시잖아요. 네네.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은 건강검진 전체의 기본적인 내용은 보상이 되지 않지만 건강검진을 진행하다가 질환이 발견됐습니다. 그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추가 검사나 또는 처방 조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진료비로 넘어가기 때문에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서서 우리 원장님과 이야기 나눴던 이 눈물관 삽입술 같은 경우에는 보험 보장이 가능한 치료인가요? 이게 궁금한데. 네, 요즘 고객님들의 청구를 도와드리면서 비적 요 눈물관 삽입술에 대한 네네. 내용의 비중이 좀 많아졌었어요. 그래요? 눈물관 삽입술 우선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네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손 의료비와 수술비 특약에서 각각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중복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 실손 의료비는 세대별 개개인이 가입한 보상 한도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상을 받으시고 수술비는 가입하신 금액을 정액으로 보상을 받으시는 이치입니다. 신의료기술에 등재된 내용인 만큼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내역에서도 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진료 방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의 주시는 내용은 각각 가입한 수술비 특약의 금액들이 상이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상받는 금액을 재확인차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은 비중이 우리 일반적인 질병 수술비 그리고 1호종 수술비 그리고 2015년 정도 이전에 많이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입하신 담보가 있는데 시청각 질환 수술비에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평균적으로 각 특약들은 금액적으로 뭐 작게는 3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150만 원을 상회하는 특약들도 있기 때문에 꼭 해당 질환의 수술이 있을 때는 지급하는 금액 생각보다 일단 우선 설계사분들한테 담당 설계사분들한테 항상 확인을 하시고 내가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체크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안과 질환을 오늘 또 특별하게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과 질환 관련된 보험금을 청구를 하거나 대비를 할 때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뭐던가요? 어떤 걸 저희가 주의해야 될까요? 네, 사실 제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보험금 청구 센터에서도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우리 고객님들이 많으신데 네. 그중 안과 질환 청구에서는 조금 가입하신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비중이 좀 많은 편입니다. 안과 질환 대부분이 통원 진료의 형태가 많습니다. 물론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예전에는 입원으로 진료를 했다가 지금 현재는 외래 진료로 통원 진료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가 실손의료보험을 보상받을 때는 진료의 형태가 입원이냐 통원이냐 기준에서 보상받는 총금액 한도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무작정 통원 치료 내용을 입원 치료로 받고 한도가 높게 보상되게 할 수는 없는 거겠죠, 당연히. 정확한 진료 내용을 토대로 입원 치료의 적정성을 확인 후 그에 맞는 입원 의료비 또는 통의료비 한도를 보상받으시는 게 맞고요. 아울러 잘못된 오인 내용으로 안내받으시고 창구를 찾아오시는 고객님들 많으신데 조금 마음이 아픈 상황이
많았습니다. 제가 항상 고객님들께 말씀드리는 내용은 꼭 진료 보시기 전 본인의 보장 내역과 한도, 기간 여러 가지 특약 사항들을 점검 후 병원 진료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아까 입원 통원 치료 형태가 중요하다라고 네.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실제 현장에서 상담하시거나 찾아오시는 분들 그런 경우들이 많나요? 슬픈 사실이지만 조금 많은 편입니다. 네. 예, 입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우리 3천만 원에서 또는 5천만 원 한도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되는 경우가 있는데 통원 의료비는 하루 한도 보상 금액이 10만 원 또는 뭐 20만 원. 네. 최고 많으신 분들은 대략 30만 원 정도 보상을 합니다. 그러니 이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신 우리 고객님들께서는 더 보장받고 싶어 하시니 입원 치료의 내용을 부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보험 약관상 입원의 정의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약관상 입원의 정의라고 하면 주치의가 환자 개개인의 치료 과정을 관찰하고 치료를 시행하는 상태를 포함하여 6시간 이상의 치료 과정이 진료 기록부에 부합되어야 되는데 네. 단순한 시술과 통상적인 입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 과정을 입원으로 인정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리고 치료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때때로 환자 본인이 입증해야 될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하게 병원에서 이렇게 청구하면 된다 또는 주변에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보상받았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모든 치료 과정이 복제품처럼 개개인한테 다 동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금 심사 시에 환자의 전반적인 치료 과정을 주치의 소견과 함께 확인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전 궁금한 게 뭐 다른 보험 뭐 예를 들면 뭐 치과 보험도 그렇고 다른 것도 기존에 병력이 있으면 네네. 다시 가입이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안과 질환도 그런가요? 질환 병력이 있으면은 보험 가입이 좀 어려울 수 있나요? 네, 우선 최근 수술 받으신 고객님들이 청구 후에 본인의 이제 기존 네네. 보장 내역이 작거나 미흡한 걸 보험금을 지급받고 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인지를 하시게 되니까 새로운 보험을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네네. 많았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보험 가입이 어렵다기보다는 우리가 조건을 추가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안과 질환으로 치료했다고 무조건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거부하는 중증 질환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요즘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벼운 질환으로 병원 자주 다녀오시지 네, 그렇죠. 않습니까? 이때 보험회사는 근접사고 보험을 가입하는 시점 기준으로 근접사고 바탕으로 손해율을 측정하게 되는데 이를 가볍게 예외 질환 또는 경증 질환으로 인정해주고 인수를 요청하는 간편 상품들이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 병원 다녀왔지만 또 안과 질환이 이렇게 있지만 다빈도로 발생하는 질환들은 아니기에 예외로 간주하고 인수한다는 내용인데요. 물론 아주 건강하신 고객님들보다는 산출되는 보험료가 조금 높거나 1년 이내에 삭감 지급 또는 감액 지급 조건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다만 전체 병원 치료 이력과 지급력 등을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면밀히 담당 플래너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정확한 인수 심사를 통해 고객님께 도움되는 상품 준비하시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지점장님께 요 안구 건조증이나 눈물길 질환 이런 거 겪고 계신 분들께 보험 대비하실 때 어떤 걸 꼭 하셔야 하는지 준비하셔야 되는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눈이 불편하면 우리 일상생활의 제약들이 상당합니다. 상당하기도 하고 불편한 것도 많고 감안해야 되는 것도 많고요. 예. 평소에 눈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주기적인 안과 검사는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보험 내역 관리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보장받는지 혹은 보장받는데 생각지 못한 지급 조건들이 있는지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내역을 검토해 내시길 추천드리고 간혹 비정확한 광고나 안내를 듣고 도움을 요청 오시는 분들이 많기도 한데 꼭 여러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단순한 우리 보험금 청구라도 보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고객님들 진짜 소중한 자산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영진에셋 위너스 사업단의 양수근 지점장님과 함께 이렇게 안과 질환, 눈 질환에 대한 보장
보험으로 어떻게 대비할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점장님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